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12회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녹음을 재개하는 거여서 저한테 있어서 좀 감회가 약간 새롭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좀 사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제 팟빵이나 유튜브 계정을 확인해 보시면은 녹음이 계속 멈춰 있다가 8월 1일자로 새로운 영상이 올라간 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건어물 여동생 우마루짱 하편이랑 상하편 통합본 이렇게 하나 올라왔고, 그 다음에 첫 갸루 상하편 통합편 이렇게 또 3편이 추가로 올라온 상태일 텐데, 그걸로만 보면 아니 H님 지금까지 쭉 잘 올라왔는데 뭐가 오랜만이라는 거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오랜만이라고 하셨어야지 왜 이제 와서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요 제가 녹음을 해놓은 지가 한 3-4달 전쯤에 이제 작업이 끝난 건데, 녹음만 해놨지 편집을 안 한 상태로 그냥 계속 쟁겨놨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마이크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다채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금의 현 상황이 오랜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11회 때 엔딩 그 라인을 좀 감상해 보시면은 뭐 제가 편집을 했을지 아니면 그대로 올렸을지 모르겠는데, 뭐 상황이 급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당분간은 라디오를 업로드하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여러가지 다채로운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들으신 분들은 아니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좀 어리벙벙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가 있습니다. 뒤편에 그런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12회 오프닝에서 잠깐 썰을 좀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얼토당토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이제 좀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해봐야겠죠? 근데 걱정이 좀 됩니다. 제가 워낙에 대외적으로 길게 떠들 만한 일이 없으니까 그간 쉰 만큼 단어 구사력이라던가 언어적인 소양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엄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실력이 줄었으면 그만큼 또 계속 녹음을 해 나가면서 실력을 쌓아야겠죠. 그렇게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이번 회 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처럼 사운드 트랙의 간판 코너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팍팍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꿀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아까 오프닝에서 계속 무분별하게 제가 떠들어댔듯이 오랜만은 오랜만이지만 저번 회차에서 제가 무엇을 보고 오겠다라고 예고 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한번 진행은 해보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원래의 템포를 유지하자 라고 하는 거죠. 뭐 딱히 그걸 지키지 않을 명분도 없고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저번 회차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오겠다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제가 저번 회차 엔딩을 찾아서 보니까 이세계물을 감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한참 재미있게 다 감상을 하고 나서 지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작품의 프로필들을 하나하나 공개해 보면서 그 작품이 무엇인지 썰을 풀어보는 그런 나날들을 이어가 봐야겠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작품의 공식적인 장르를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메인이 되는 장르는 다크 판타지입니다. 판타지이긴 한데 좀 어두운 내용들이 위주가 되는 그런 종류의 장르로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서브 장르로 언급이 되는 것들이 이 세계 전이물이라고 하는 장르가 함께 버무려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장르를 합치면 어떤 분위기의 작품이 완성이 될까요? 아마 이런 느낌 아닐까요? 다크하게 이 세계에서 깽판 치는 내용, 소위 이닥갱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들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대략적으로 분위기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 느낌 그대로 이 작품에 좀 녹아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자, 작품의 분위기 내지는 장르에 대해서 살짝쿵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작품에서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살짝 또 썰을 풀고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야겠죠. 이 작품은 체감형 게임을 즐기던 어떤 주인공이 이 세계로 전이가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트러블에 휘말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많이 감상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벌써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아니 그 작품 얘기하는 거였어? 딱 하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정도면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바는 대체적으로 다 공개를 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번 회에서 다룰 작품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답을 알려주지. 캐시 아이템이다. 애니메이션 오버로드 1기입니다. 때는 2138년. 일대 붐을 일으킨 가상현실 체감형 온라인 게임 위그드라실은 서비스 종료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플레이어인 모몬가도 한때 동료와 영화를 자랑했던 길드에서 혼자 조용히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종료 시간이 지나도 로그아웃이 되지 않는 게임, 돌연 의지를 갖기 시작한 NPC들, 그리고 길드 밖에는 지금껏 본 적도 없던 이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현실 세계에선 게임을 좋아하는 외롭고 시원찮은 청년이 해골의 모습을 한 최강의 대마법사가 된다. 세계를 소나기에 넣을 죽음의 지배자, 여기에 강림. 자, 상당히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죠. 아마 이 작품을 직접 감상하신 분들은 없을지라도 풍문 정도는 다 한 번쯤 뭐 저희와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오버로드 1기만 감상을 했기 때문에 2기와 3기의 데이터가 머릿속에 들어있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할 것이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작품에서 느꼈던 어떤 포인트들 이런 거를 짚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서 한번 열심히 임해서 녹음을 해보겠다 이런 각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전체적인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다른 이야기를 다 떠나서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덮어놓고 재밌다. 그냥 뭐 다른 얘기 하나도 필요 없고 그냥 덮어놓고 재밌는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좀 존재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하루에 할당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어떤 종류의 애니메이션이라도 하루에 4편 이상을 감상하면 좀 물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루의 할당치, 맥시멈치는 애니메이션 4편에서 한 5편 정도가 한계인 건데, 이 작품은요, 그냥 원큐에 다 봤습니다. 1회부터 13화까지 있죠? 쭉 그냥 한 편도 쉬지 않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 작품이 확실하게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품임에는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보면은 이 작품이 뭐 개인의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흡입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런 잘 만든 수작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 저는 제 주력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일상물입니다. 일상물 이외에 판타지물이라던가 액션물, SF 이런 종류의 장르를 그렇게 많이 섭렵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편식쟁이 같은 느낌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작품은 제 주력 장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쭉 질리는 감 없이 다 봤다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이 장르를 좀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의 흡입력을 자극하고 연출이나 구성면에서 그렇게 하자가 없는 작품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뭐 어쨌든 저 스스로는 그런 느낌을 좀 가득 담아서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작품 덕분에 판타지와 먼치킨의 그런 장르적인 미학 이런 것들을 좀 듬뿍 느낄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 이런 종류의 어떤 먼치킨의 느낌을 자극하는 작품들, 이러한 몇몇의 예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작가의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작이냐 괴작이냐를 난무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작품에서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이 세계의 주민을 바보로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작가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거든요. 뭐 어떤 작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기본적인 수사 능력이 없는 이 세계 시민들이라던가 뭐 지식 자체의 그런 질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뭐 지식은 그럴 수 있다 쳐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당연하게 의심을 품어야 되는 부분 혹은 인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 세계 바보 주민들을 몇몇 작품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더 제가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작품은 주인공을 떼고서 그냥 순수하게 내용만 감상을 했을 때 세 나라의 진지한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임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번 습격당한 어떤 마을이 똑같이 그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마을을 정비하고 기초적인 군사 훈련 같은 것들을 마을 주민들이 받는 이러한 묘사들이 또 나오거든요. 아마 좀 잘못 만들어진 먼치킨물 같았으면은 이런 묘사들이 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뭐 대부분 그냥 아이고 용사님이 구해주셔서 잘 됐네요. 다음 마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작품은 명확하게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부족한 점들을 인지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성찰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뭐 몇 가지 자잘한 것들, 예를 들면 탈출을 하기 위한 도주로를 미리 확보를 해놓은 도적들이라던가, 또 도적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그 소굴로 쳐들어왔던 모험가 파티, 이 파티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후방에 레인저를 배치해 놓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마을로 뛰어가서 지원군을 요청하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보험을 하나 또 들어놓는 연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묘사들만 봐도 이 세계에 속해 있는 오버로드라는 이 세계관에 속해 있는 마을 주민들은 절대 멍청이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주인공과 힘의 격차, 기술의 격차가 날지언정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우리들이 작품의 재미를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대로 그려지냐 안 그려지냐에 따라서 작품의 재미가 진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허술하게 서술이 된다 치면 그 뒤부터 이 작품을 읽는 독자, 감상하는 감상자가 의심의 눈초리로 이 작품들을 계속 하나하나 감시하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캐치가 되면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작품의 평가를 대외적으로 깎아먹는 요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그 부분이 잘 서술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 제가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느꼈던 전체적인 느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의 어떤 특수한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을 깊숙하게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시죠.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군주의 기분.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을 내포하는 제목일까 궁금해 하실 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번 포인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런 이야깃거리는 이 작품의 진정한 재미 요소가 무엇이냐, 이 논점을 가지고서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싶거든요. 물론 이 작품의 다양한 재미를 딱 한 가지로 압축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꽤 다채로운 어떤 재미를 주는 포인트들이 존재하는 작품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한 축이 온라인 게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일본 사람들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감정이입을 하기 좋은 어떤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많이 접해본 그런 나라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본은 주로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장르가 많이 저변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속을 해서 플레이를 즐기는 온라인 게임의 그 정서가 과연 얼마만큼 통용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미지수라는 감상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판타지물로서의 가치, 그리고 먼치킨물로서의 가치가 확실하고 뚜렷한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우리들이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약간 전생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세계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르와 좀 일맥상통하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방금 예로 들었던 여러 가지 장르적인 특성들 혹은 소재적인 특성들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제가 제목에서 언급했던 군주의 기분, 군주로서의 책임감, 바로 이 점인데 제가 작품에서 가장 몰입해서 봤던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나자릭에 속해 있는 NPC들이 주인공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그 주인공은 과연 그 태도들을 보면서 어떠한 식의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가 라고 하는 점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작품을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은 나자릭의 NPC들, 이 캐릭터들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맹목적으로 아인즈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 맹목적인 충성에 거짓이란 없습니다. 100% 순수한 손톱만큼의 의심도 없는 충성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덕분에 아인즈라고 하는 캐릭터는 나자릭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확실한 지위를 갖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성군으로서 자신을 가다듬고 또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표출하는 그러한 인물로 점점 변모를 하고 다듬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점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들 이러한 분들이 저처럼 감정이입을 하면서 더욱더 이 작품을 봤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저는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외적으로 사회에서 30대 초반이 갖는 이미지가 뭐죠? 뭐 아주 어렸을 때 뭐 20대 초중반쯤에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든가 혹은 정말 천재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를 하며 승진을 한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대체적으로 사회 초년생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요. 그리고 일반 사원으로서 아직 다듬어져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나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고찰을 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작품은 그러한 부분들을 느끼고 있을 사람들에게 강한 대리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명백하게 만족감을 느끼고 아인즈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심금을 울린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 그 NPC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는데 뭐 수호자들마다 그리고 나자렉에 속해 있는 그 일반적인 몹들마다 아인즈를 대하는 감상이라는 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공통된 의견, 그 기본적인 틀에는 항상 이 부분이 숨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바스라고 하는 NPC와 알베도라고 하는 NPC 이 두 명이 아인즈에게 표출했던 그 충성심의 대사를 한번 읊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대사를 날리거든요. 저희에게 아인즈라고 하는 인물은 마지막까지 저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주신 자애로운 분이다. 이러한 대사를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뿅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캐릭터들은 아인즈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아인즈가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해도 끝까지 그냥 맹목적으로 충성을 할 그런 충신들이다. 이거를 우리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해당 작품에서 보스로서의 아인즈, 이 캐릭터가 얼마만큼 고군분투를 하고 나자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몸을 혹사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봐왔기 때문에 더욱더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H님, 그런 책임감 이런 거는 사실 가족에게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사회에서만 느끼는 그 감상이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가족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 책임감과 사회에서 내가 아닌 타인들로 속해져 있는 그 조직에서의 느낄 수 있는 책임감은 명백하게 다른 분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가족의 경우, 그러니까 뭐 특수한 가정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뭐 생계랑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책임감의 주체가 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항상 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그런 입장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이 뭐 능력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나쁜 생각을 품거나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책임감에 부응하는 충성,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런 거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말 그대로 타인들로만 속해져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 조직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실권자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성취감이라던가 만족감 이런 부분들도 명백하게 그 성격이 다르고 말이죠. 그리고 그거에서 비춰봐서 이 작품의 결론을 내리면 나자릭에 속해 있는 NPC들 사실 이 캐릭터는 가족의 느낌보다는 물론 뭐 길드원들이 직접
빚어낸 그런 NPC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식의 느낌이 더 강하긴 하죠. 하지만 작품을 그냥 쭉 감상을 해보면 아무리 봐도 가족의 느낌은 절대 아니거든요. 가족의 느낌이 아니라 동료로서의 느낌,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타인이긴 하지만 정말 순수할 정도로 맹목적인 그 충성을 보이고 있는 NPC들의 모습, 이 느낌이 정말 강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고 신뢰를 얻고 있는 아인즈라고 하는 인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느끼는 바가 있고 그것이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미 포인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자, 물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제 주관적인 감상인 겁니다. 주관적인 감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부분이랑 맥락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좀 설명이 모자라서 저 의미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잘 나타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순수한 감상을 이렇게 내고 싶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하실지 그거는 좀 미지수긴 하네요.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애증의 에피소드. 제목만 들어도 충분히 이제 유추를 해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작품에서 봐왔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 중에서 좀 호불호가 갈렸던 어떤 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거기서 어떤 걸 느끼셨을지 대체적으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개할 그 해당 스토리가 무엇이었냐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클레만티느 그 여자가 나왔던 스토리에 대해서 좀 훑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소위 좀 갑분싸 스토리였어요. 제가 그러한 전개를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보고 나서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길게 오더라고요. 물론 재밌던 건 재밌었습니다. 이야기의 구성이라던가 또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바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참고로 이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작품을 보지 않으셨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돌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인즈가 이 세계에서의 정보를 취득할 목적 그리고 사용할 자금을 모을 목적으로 이 세계의 모험자로 위장을 한 상태로 어떤 모험가 파티 거기에 이제 소속이 돼서 물론 그 파티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 파티에서 아인즈에게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함께 행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어찌 보면 좀 인간적인 관계 형성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좀 잔잔한 이야기들이 펼쳐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정말 만족을 하면서 시청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뒤였어요. 이제 본래의 마을에 돌아와서 의뢰자의 그런 마지막 배웅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타이밍이었는데 아인즈가 없는 상태에서 모험자 길드가 바로 제가 아까 언급을 했던 클레만티느라고 하는 사이코패스 여성에 의해서 잔혹하고 끔찍하게 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깔끔한 살해 이런 것이 아니고 고문이 동반된 그런 아주 참혹한 짓을 했거든요. 그 모험자 길드에 니냐라고 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이제 남장을 하고 있었던 여성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를 그냥 아주 참혹하게 이제 고문 후 살해한 그런 흔적이 발견되는데 그것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가 되진 않지만은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해를 하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하는 그 과정 자체도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포인트였는데 클레만티느가 같이 동행한
마법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법을 확실하게 걸어 놨느냐. 준비를 확실하게 해 놨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모험자 파티는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참혹하게 살해를 당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비명을 지르고 절규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마을 사람들에게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그냥 그 작은 공간에서의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그 느낌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잔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느낌이 드는 그런 에피소드였는데, 근데 냉정하게 이 스토리를 작품의 작법상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사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런 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로부터 비중이 높아진 어떤 인물 혹은 스토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인물들을 죽이는 이러한 작법은 예로부터 정말 많이 나온 유서 깊은 작법이거든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작품의 주도권을 독자에서 다시 작가에게로 가져오는 그런 작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독자들이 작품을 그냥 펴는 느낌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가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찬찬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 와중에 크게 한 방 뒤통수를 슉 하고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넋 놓고 보고 있던 시청자나 독자들은 작품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작가의 손아귀에 그냥 완벽하게 이제 놀아나는 형태의 그런 스토리들이 전개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임팩트를 주는 스토리이자 그런 작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는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얻게 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이 작품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진행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인즈 울 고은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나자릭에 속해 있는 NPC들이 얼마나 강한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카르네 마을이죠. 그곳을 습격하는 이제 병사들을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들이 힘의 그 강력함을 머릿속에 인지하게 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사실 그것이 이 세계라고 하는 그 공간 내에서 얼마만큼 통용될 수 있는 파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가불론박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좀 애매모호한 힘의 방출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는 클레만티네가 본인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뭐 블러핑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은 청장미, 붉은 물방울, 그리고 전사장 가제프, 이 캐릭터 말고는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저는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잘 모릅니다. 가제프라고 하는 인물 빼고는 저희들이 접해본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리벙벙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이 세계에서 강한 축에 속하는 인물들이 이러한 인물들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덕분에 이 클레만티느라고 하는 적이 얼마만큼 강한 적인지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었고, 이 적을 그냥 어린애 가지고 놀듯이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는 아인즈를 통해서 작품의 주인공이 얼마만큼 먼치킨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을 이 스토리에서 얻을 수 있는 점으로 꼽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우리들이 계속 좀 미묘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인즈라고 하는 인물의 인간성이라던가 윤리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다고 보는데, 사실 이 캐릭터에 대한 평가가 여러모로 갈리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기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뭐 제가 뒤에 이제 습득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원래 소설판보다 악행으로 묘사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커트가 된 상태로 애니화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인즈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중립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악인을 연기하고 있는 건지, 나자릭의 발전을 위해서 말이죠. 혹은 그냥 생 악역인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척도가 좀 부족했어요. 근데 이 작품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점은 아인즈라고 하는 캐릭터가 악인인지 중립적인 인물인지는 우리들이 알 수가 아직은 없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윤리관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그냥 생 악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캐릭터이진 않은가 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2 기와 3 기를 바라보면은 좀 감상이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인물에게 해를 가한다면 뭐 약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되돌려 주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들이 뭐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얻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복수에서 오는 쾌감,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런 약간 좀 끔살에 관련된 스토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클레만티느라고 하는 캐릭터가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잔혹하게 그 인물을 살해하는 아인즈를 보면서 그 묘한 그 쾌감을 좀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하지만은 뭐 얻은 건 얻은 정보고요. 개인의 호불호는 호불호인 거죠. 사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기대했던 바는 아인즈와 나자릭에 속해 있는 그 NPC들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 큰 그림,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자릭의 NPC와 아인즈의 관계 내지는 그들이 어떻게 삶을 일궈 나가느냐, 이 부분이 기대사항이었는데 그 기대사항과는 좀 괴리감이 있는 뜬금포, 갑분싸 스토리였기 때문에 그 점이 저에게 있어서는 역시나 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호불호의 영역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적어도 이 작품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이끌어 나가지는 그런 종류의 작품인지는 우리들이 파악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예방주사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방주사를 맞았어도 이런 스토리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은 이런 스토리가 좀 잘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다크 판타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내해야겠죠. 그럼 저는 여기서 불평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두 번 깠네. 이번에 제가 다뤄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오버로드라고 하는 이 작품이 기존의 이세계물이랑 상당히 다른 맥락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보통의 일반적인 이세계 전이물은 어떤가요? 뭐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를 생각해보면 일명 이곡갱, 이 세계에서 고등학생이 깽판 치는 내용, 그거를 담고 있는 판타지물들, 여기서는 뭐 거의 혈혈단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본인 혼자 이 세계의 전이가 되던지 혹은 좀 널널하고 자비심이 강한 이 세계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구 내지는 동료, 그리고 이 세계물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오즈의 마법사 같은 경우도 도로시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토토라고 하는 강아지가 허리케인에 의해서 집체로 이동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어떤 기반을 가지고서 이 세계로 이동하는 그러한 경우들은 거의 없다는 거를 확실하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것이 아주 흔하게 쓰이는 작법인데 이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너무도 기반이 널널하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기반이 형성되는 과정과 이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특이한데 오버로드는 이런 플롯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별거 없는 주인공이 어떤 게임에 아주 즐겁게 접속을 해서 플레이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게임에서 이 세계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게임의 유산을 들고 말이죠. 이 플롯이 굉장히 이상한 게 보통은 현실에서 이 세계로 넘어가는 플롯이 많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게임에서 이 세계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두 번 깠네 라고 하는 제목이 아주 적절하게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로 든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히틀러가 본인의 군대를 끌고 이 세계로 이동을 하면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참고로 제가 히틀러로 이 예를 드는 포인트는 아인즈라고 하는 인물이 명백한 악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두 번 꽈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아인즈가 이 세계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워낙에 NPC들과 자신의 그런 군세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고, 자신의 어떤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나자릭의 발전, 그리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인즈를 굉장히 고독하게 만드는 장치로서 작용이 되고 있다.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너무도 좀 집착증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혹은 뭐 강박증이라고 표현해도 별로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본인의 길드인 나자릭 지하 대분묘, 그리고 본인과 함께했던 과거 길드에 속해 있던 길드원들, 마지막으로 그들이 남긴 유산, NPC들, 이 캐릭터들에게 정말 집착증의 거의 끝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면 이 정도로 집착을 하진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일단 본인의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소모품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캐릭터는 워낙에 과거 본인이 즐겼던 위그드라실이라고 하는 그 게임에 대해서 애착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함께 속했던 길드, 길드원, NPC 이런 캐릭터들에게 아주 막대한 그 집착을 보여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화에서 보여줬던 칠흑의 검이라고 하는 모험자 길드에서 이제 과거 아인즈의 길드원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을 때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니냐라고 하는 캐릭터의 말에 대해서 아인즈가 이렇게 응답을 하죠.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즈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강박증적인 증세를 보이는 걸 하나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샤르티아 관련된 12회에서 보여줬던 그 언행이 하나가 있는데, NPC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다 라고 독백상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들이 캐치를 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캐릭터의 아주 중요한 약점이 나자릿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하는 거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아인즈라고 하는 인물의 가장 아픈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아인즈를 공략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플롯을 보면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이 세계로 전이된 과정도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고, 그리고 그렇게 풍족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는 아인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정말 좀 독특하고 특수한 느낌이 많이 든다. 이 작품에서 그러한 이제 맥락들을 많이 캐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미난 포인트였어가지고 꼭 라디오에 소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에 대중적인 작품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사실 라디오에서 다루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느낌도 없지 않더라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고찰을 해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시선과 그렇게 특이한 어떤 무언가를 내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의 일개 감상으로서 여러 선상에 놓여져 있는 그 감상들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아, 저 인간은 저런 생각을 하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냥 가십거리 느낌으로 소모를 하시면 나름대로 재미있는 그런 라디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꿀잼 셀렉트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 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연 오버로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여론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은 두터운 팬층을 소유한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가 이루어져 있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퍼센트지로 따져보면은 긍정 여론이 한 80%, 부정 여론이 2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는 후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탈층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작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주인공의 설정, 그리고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그 다크함 때문이다, 이렇게 주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단순히 이 작품에 대한 호불호 이렇게만 평가하기에는 좀 미묘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노잼 셀렉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 여론이 생기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찰, 이런 것들을 좀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작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여론에 대한 느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떠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애니메이션 오버로드 일기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딥 다크 판타지.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 루시드 뜻도 내꺼.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주제거리들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잼 셀렉트로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깊고 어두운 판타지. 제가 노잼 셀렉트 인트로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죠. 호불호만으로는 단순히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작품에 대한 불호의 의견,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야기의 구성이라던가 연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호불호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분들의 심기를 거스른 대표적인 쟁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인공의 포지션이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용납을 하지 못하시는 그 일부의 의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익숙함과 관련된 그런 쟁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그 이세계 판타지물,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중립이나 아니면 선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세계로 그렇게 이동을 해서 자신이 뭐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용사의 포지션,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이 구성되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것이 통용되지 않잖아요. 주인공은 악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순전히 본인들 관련된 세력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그런 활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불쾌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쾌함의 어떤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선한 주인공을 보면서 저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쳤으면 좋겠고 더욱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악역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권선징악, 이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반하는 부분이고, 응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캐릭터로서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어떤 감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각의 의견을 보면은 나는 도저히 이 악역의 캐릭터에게 정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정인 경우는 나는 좀 작품 자체의 어떤 플롯이나 이런 건 참 좋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작품을 완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이제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을 집중해서 미는 이유가 뭐냐면, 작품에서 보여지는 아인즈 울 고은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주인공의 포지션이 명백하게 이 세계를 위협하는 절대 악으로 묘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인공의 내면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 평범하고 순박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의 설정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뼛속까지 악역인 캐릭터, 그러니까 내면의 그 모습이 평범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진짜 그냥 세계 정복할 생각밖에 없고 나쁜 짓 할 생각밖에 없는 그런 악역이라고 하면 뭐 거기에서 괴리감을 느낄 만한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작품에 등장하는 아인즈는 내면에는 평범함을 감추고 있는 그런 절대악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괴리라고 하는 거는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각 느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되지 않아서 호불호가 갈린다라고 하는 그 설을 강력하게 밀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캐릭터가 절대 악이긴 하지만 사실 리미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 과거 길드원이었던 터침이 이 캐릭터를 이제 회상하면서 카르네 마을을 구조해줬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꿀잼 셀렉트 두 번째 파트에서 선보였던 클레만티느라고 하는 그 캐릭터 스토리에서 최소한의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긴 했으니까 이 캐릭터가 진짜 그냥 절대 악으로 쭉 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개심하는 여지들이 있을 것인가는 좀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뭐 일단은 아직까지 연재가 되고 있는 작품이라서, 그리고 특별한 변화점이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들이 더욱더 조금 시간을 들여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불호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의 입장이라면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뭐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 작품에서 이탈하신 분들의 감상을 존중한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멘트할 여지가 많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이 존재하는 거를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두 번째 시선에서 또 연결이 쭉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바로 GO! 자, 여러분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라 달콤한 죽음이여.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인즈 울 고운 이 인물은 악으로 명백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권선징악, 즉 이 인물이 배드엔딩을 맞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 아닌가요? 주인공이 처절하게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이 작품에서 그려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점인 건데, 일단 뭐 일각의 의견들을 제가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 캐릭터가 어떠한 잔혹한 결말을 맞던, 어떠한 끔찍한 결말을 맞던 그거를 그냥 감상할 자신이 있다. 전혀 거리낌이 없다. 양심의 가책도 없다. 이렇게 그 노골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명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러한 의견을 언급하시는 건데요. 뭐 정리하자면은 아인즈가 어떠한 결말을 맞던 나는 멘탈 붕괴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어찌 보면은 그러한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의견을 남기시는 분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그 부분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냉정하게 작품상의 내용만 봐도 아인즈는 이미 나쁜 결말을 맞이할 만한 가능성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거는 이 인물이 이 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나자릭이라고 하는 군세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고 했을 때 이 세계에 존재하는 세 나라, 3국의 명백한 토벌 대상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힘의 격차라고 하는 부분은 부수적인 거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아인즈라고 하는 인물이 승리를 쟁취할 만한 그런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작품상에서 위그 드라실이라고 하는 게임과의 연결고리, 이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많이 드러났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게임에 존재하는 몬스터들이 이 세계에도 존재하더라.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해낼 수가 있고, 동일한 마법을 구사하는 일부 마법사들, 세계급 아이템이 실존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인즈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나 마법, 몬스터, 이런 기믹들이 작품상에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즉 철저한 불안 요소인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인즈가 배드엔딩을 맞을 가능성이 의외로 꽤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여론이라는 것도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관전 포인트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변수가 있죠. 과연 작가가, 해당 작품을 집필하고 있는 작가가 나자릭의 멸망을 용인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미지수인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작 소설이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신 권까지의 어떤 그 내용들을 뭐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딱히 나자릭이라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불리한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절차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세계 정복을 이제 꾀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고 차근차근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딱히 불리한 소수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하지만 작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아인즈와 그 주변에 있는 NPC들에게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작가의 입장과 독자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어떤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코멘트를 남기면 좋을까요? 그냥 순수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배드엔딩을 맞는 편이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꽤 지지하는 편이고 실제로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이 먼치킨물이 어떤 식으로 붕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세계의 사람들은 정말 힘이 없는 그냥 약한 존재로만 남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드엔딩을 좀 희망하는 편이긴 한데 뭐 배드엔딩이 아니더라도 재미있게 볼 만한 여지는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의 이 나자릭이라고 하는 세력이 발전해 나가는 걸 보는 것도 즐거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어느 쪽을 편드는 주장을 할 수는 없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애매모호하게 결론을 한번 내보면서 저는 두 번째 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일명 루시드 내꺼. 자, 그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따로 필터링을 했습니다. 메이플을 기반으로 해서 오버로드의 그 특정 장면들을 우스개 느낌으로 구현해낸 그런 만화가 존재하는데요. 한번 아직 못 보신 분 있으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딱 그 만화를 보자마자 느꼈던 생각은 이 만화의 존재가 아마도 오버로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이 만화 큰 줄기는 오버로드에서 취하고 있는 그 줄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소재가 되는 게임, 그리고 주인공이 조금 더 찌질하게 묘사가 된다라고 하는 점, 등장인물의 묘사가 상당히 단출하고 좀 불성실하게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작품의 작가가 오버로드를 까기 위해서 이 만화를 제작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팬이기 때문에 유머 코드의 일종으로 이 만화를 제작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 작품에 녹아있는 그 정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버로드를 잘 알지 못하면 도저히 그 만화상에서 구현할 수 없는 맥락들을 정확히 딱딱 집어서 재미나게 그려낸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아는 분들이 이 만화를 보고서 댓글상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재미있게 느끼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만화가 그냥 드라이한 느낌의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볼게요.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느꼈던 감상이 무엇이냐. 저는 다 보고 나서도 딱히 오버로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시선이나 조롱의 의미, 이 부분에 동조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오버로드라고 하는 작품을 다시 보게 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작품에서 차이점, 아까 오버로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점으로 우리들이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러한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소위 먼치킨물이라고 하는 장르는 서술이 허술하면 극도로 유치해진다. 분명 동일한 틀을 가지고서 이 작품이 시작하고 있는데 방향성 자체가 전혀 달라진단 말이죠. 이 팬 만화는 뭔가 굉장히 유치하고 보기가 힘들어지고 오글거리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데 반해서 오버로드는 왜 그런 느낌이 존재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일각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진지한 다크 판타지로서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심을 해볼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판타지라고 하는 설정은 지금 제가 보이는 이 감상처럼 설정이라는 게 제대로 완비가 되어 있지 않고 스토리 구성, 연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다듬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버로드에 대한 감상이 조금 더 바뀌는 어떤 여지를 제공한 그런 팬 만화였고 이 분도 뭐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진짜 순수한 비판으로서 이 작품을 제작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오버로드의 팬일 것이고
그 작품을 조금 다른 포인트로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제가 되는 게임이 저 연령층을 대상화하는 게임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들이 어떤 감상을 느끼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관찰을 도모한 그런 만화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만화가 정말 진지한 성찰의 의미의 드라이한 비판이라고 쳤을 때 그 만화에서 가지고 있는 정서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지 못하지만 이 만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버로드라고 하는 작품의 그 완성도가 훨씬 더 빛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는 한 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으로 마지막 시선에 대한 결론에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시선들을 나름대로 꼼꼼하게 여러 가지로 씹고 뜯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버로드는 2기, 3기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걸 보겠죠? 그리고 그걸 주제로 해서 또 라디오상에서 다룰 테니까 그 부분을 기대해 주시면서 또 여러분들도 의견들 좀 쟁여놓으시라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할 얘기도 다 끝났고요. 이제 엔딩에서 여러분들을 마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자, 오랜만에 녹음에 복귀해서 진행해본 사운드 트랙 제12회 어떻게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군요. 저에게 있어서는 라디오 녹음이 좀 지루한 업무일 수도 있고 귀찮은 업무일 수도 있어요. 제 어떤 평온한 시간을 여기에 이제 희생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 하지만 라디오 녹음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라디오 덕분에 제가 그간 손을 대보지 않았던 다양한 장르를 좀 섭렵해보는 것도 재미고, 제 어떤 브리핑 능력? 이런 것들을 또 기르는 측면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꽤 만족감으로 다가옵니다. 단지 이제 좀 보강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감상의 깊이를 더해야 될 측면이 있다, 좀 그런 느낌이 있죠. 항상 좀 수박 겉핥기에서 마무리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 점을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또 기대에 부응할 날이 있겠죠. 그때를 한번 꿈꿔보면서 사운드 트랙은 마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처럼 다음 회차에서는 제가 어떤 장르를 감상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다음 회차는 제가 지금 제 주력 장르가 아닌 거를 2회 연속으로 들고 나왔죠. 하나는 남성향 러브 코미디 작품, 그리고 이번 회에서 이세계물을 들고 나왔는데, 다음 회차에서는 다시 저의 주력 장르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일상물을 들고 나올 예정이고요. 대신에 미소녀 일상물은 아닙니다. 좀 다른 느낌이 드는 일상물을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과연 얼마나 아시고 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할 일을 끝까지 다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진짜 슬슬 맞춰봐야 되겠네요. 저도 녹음하느라고 좀 지인이 빠진 측면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들을 거 다 들으셨으니까 자신만의 시간, 여가 시간 또 보내셔야겠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